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수천 명이 라인을 멈추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회사가 한마디도 안 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단순한 노사 갈등 아닙니다. 한 시대가 다른 시대를 조용히 밀어내는 신호예요. 다들 이번에도 협상으로 끝날 거라고 봤습니다. 한국 대기업 역사에서는 늘 그랬으니까요. 노조가 강하게 압박하면 회사는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 거의 상식처럼 굳어진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택 정문 앞에서 빨간 조끼 입은 사람들이 라인 멈추겠다고 외치는데 삼성은 화도 안 냅니다. 다급하게 협상 메시지도 안 내요. 너무 조용해서 현장 직원들이 더 불안해졌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삼성은 왜 그렇게까지 조용했을까요? 정문 앞 함성이 커질수록 공장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세 겹으로 들어갑니다. 표면에 보이는 사시, 보조원 요구안,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동기,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 사회 전체가 마주하게 된 아주 차가운 결론까지요. 먼저 한 가지만 미리 드릴게요. 그 며칠 사이 삼성 회의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인사 담당 임원도 노사협상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자동화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사마에 같은 인내심으로 상대가 알아서 소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서초 사옥 분위기는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원들 회의실 들어가고 비서들 커피 정리하고 주식시장은 아직 열리기 전이었어요. 근데 회의실 테이블에 올라온 문서 한 장이 공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프린터 오류 아니냐며 웃었고, 누군가는 단위가 하나 더 붙은 거 아니냐며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근데 몇 초 뒤 회의실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진짜였거든요. 45조 원,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보조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지방도시 1년 예산보다 큽니다. 중견 국가사업 규모랑 비교될 정도예요. 더 무서운 건 단순 액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 인상의 성과급 확대, 특별 보너스, 복지 강화, 자녀 지원, 정년 후 혜택까지 줄줄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회사가 많이 벌면 더 많이 나눠달라. 어려워져도 기존 혜택은 깎으면 안 된다.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보장을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를 하던 사람들이 이미 대한민국 최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때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이미 1억 원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삼성 한 임원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금액보다 태도가 더 무서웠다. 이 말 곱씹으면 의미심장합니다.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올라간 기준선은 절대 다시 안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주면 내년엔 더 큰 요구가 나오고 그 다음엔 회사 운영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평소 같으면 다급하게 협상 테이블로 뛰어나왔어야 할 회사가 침묵을 선택합니다. 외신도 그 침묵을 읽었어요.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가 그 며칠 동안 삼성 공급 리스크 이야기를 리포트에 올리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무너지기 직전이거나 다른 답을 이미 찾았거나 삼성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삼성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대기업 역사가 늘 그랬으니까요. 강하게 압박하는 회사는 결국 양보안을 들고 나온다. 이 공식 거의 신화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노조도 그 믿음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시간 끌면 결국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설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여기서 의아해했어요. 정말 위기면 사람은 다급해지기 마련인데 삼성은 마치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같은 시각 서초 사옥안에서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인사 담당 임원이나 노사 협상 전문가들이 중심이 됐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회의실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전혀 달랐어요. 반도체 자동화 엔지니어, 스마트 팩토리 설계 담당자, 생산 시스템 전문가, AI 연구진, 한마디로 사람과
협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없이 공장을 돌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조는 자기들이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삼성은 이미 그 다음 시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어떻게 더 많은 조건을 얻어낼지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인간 개입 자체를 줄일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에요. 용궁 좋다고 데려가는 그 길, 별주부전 토끼간 빼러가던 그 그림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협상하자고 부르는데 사실은 협상 자체를 무력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번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뉴스 하면은 정문 집회 현장만 계속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빨간 조끼, 확성기, 쉰 목소리. 근데 그 시각 진짜 그림은 공장 안쪽에서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그 회의실 들여다본 보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주류 언론이 표면만 따라가고 있을 때 실제 판은 안쪽에서 짜이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화를 안 낸다는 게 그 자체로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방식의 게임을 안 한다는 메시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삼성은 협상보다 자동화를 그렇게 진지하게 봤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일반 제조업이랑 얼마나 다른지 먼저 보셔야 해요. 자동차 공장은 하루 멈춰도 다음날 다시 맞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다릅니다. 수백 개 공정이 한 줄로 묶여서 도미노처럼 돌아가요. 웨이퍼가 일정 시간 안에 다음 공정으로 못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전체 흐름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흐름이 꼬이면 수율이 흔들려요. 반도체에서 수율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 그냥 증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천리둑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잖아요. 수백 공정 중 어디 한 곳만 흔들려도 전체가 흔들리는 딱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글로벌 고객사 반응이에요. 애플, 엔비디아, 세계 서버 기업들. 이 회사들은 공급 일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순간 다른 공급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걸로 판이 깨지는 구조거든요. 삼성이 진짜 긴장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노조와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신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본 거예요. 실제로 파업 분위기가 커지던 며칠 동안 외국 투자은행 리포트에는 삼성 공급 리스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뉴스에는 단순 노사 갈등으로 보였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다른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삼성 경쟁 상대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TSMC,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전체예요. 미국은 자국 반도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 지원받으면서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 생산 차질이 반복된다?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미래 시장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머릿속에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라는 변수 자체를 줄이는 것. 여러분 이거 좀 차갑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글로벌 제조업의 현실 언어입니다. 옛날엔 원자재 가격이 리스크였어요. 환율이 리스크였고요. 이제는 라인 멈출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새로운 리스크 항목입니다. 회계장부가 좀 차갑게 변하긴 했어요. 삼성 내부에서 반복해서 나오던 표현이 하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차가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글로벌 제조업에서는 이미 익숙한 단어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사태가 터지면서 원래는 장기 전략이었던 자동화가 갑자기 생존 전략으로 격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삼성만 보는 그림이 숫자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고, 중국 공장들도 국가 지원 받으면서 자동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미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경쟁에 들어가 있었고, LG와 SK도 AI 생산 시스템 투자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었어요. 글로벌 제조업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평택에서만 옛날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장면은 훨씬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긴 투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땐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삼성이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확대한다는 기사였는데 반응은 다들 비슷했어요. 삼성도 미래 먹거리 찾는구나. AI 로봇 사업 키우려나 보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평택 사태 이후 다시 그 뉴스를 꺼내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 이후에 공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바로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 장난감 로봇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로봇 기술의 상징으로 불리던 기업이었고 인간형 로봇과 정밀 제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였어요. 사람 대신 기계가 움직이고 AI가 판단하고 공장이 스스로 운영된다는 이야기 예전엔 공상과학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에선 그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오래 전부터 사람 손이 닿는 공정을 줄여왔습니다. TSMC도 인텔도 스마트 팩토리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었거든요. 삼성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평택 사태는 그 속도를 폭발적으로 앞당겼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동화 얘기할 때 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평택 케이스 보면 자동화는 더 이상 생산성 기술이 아니에요. 생산 라인을 절대 멈추지 않기 위한 보험에 가깝거든요. 이 차이를 짚는 분석 메인스트림 보도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다들 표면 숫자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무렵 평택 내부에서 떠돌던 표현이 하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장을 해체한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일부 직원들은 라인 축소나 구조조정 얘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이 말하던 해체는 건물을 부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중심 구조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공장은 그대로 두되 그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인간 중심에서 기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실제로 평택 안에서는 그 무렵부터 묘한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직접 옮기던 웨이퍼 이동 구간에 자동 운반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작업자가 수동으로 체크하던 공정 일부에는 AI 모니터링 장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 명이 동시에 붙어야 했던 관리구역이 이제는 소수 인원만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간에는 어두운 라인 안에서 센서 불빛만 깜빡이고 로봇팔이 스스로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번 결정 내리면 삼성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근데 그 조용한 움직임이 사실은 판을 갈아엎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정문 앞에서 외치던 사람들은 사실 이미 결정난 게임을 모르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평택 분위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노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어요. 예전엔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드는 분위기가 강했고 대기업 회장이라는 존재는 대부분 차갑고 욕심 많은 이미지로 소비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평택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다들 자연스럽게 삼성을 비판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댓글창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균 연봉 이야기가 퍼진 다음부터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월 250만 원 벌면서 아이 학원비 때문에 대출 받는 부모, 하루 14시간 가게 지키면서 자기 생활비 줄이는 자영업자, 그런 사람들 눈에 TV 화면 속 풍경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회사를 멈춰 세우겠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강한 거리감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라인 멈춰도 좋다라는 그 한 문장이었어요. 노조 입장에선 강한 투쟁 의지의 상징이었겠지만 일반 시민들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회사가 손해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처럼 들렸고 결국 그 피해는 협력업체랑 다른 직원들,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커졌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삼성 주식을 모아둔 부모 세대도 있었고 적립식 투자하던 직장인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싸움을 단순히 노조와 회장 싸움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제조업 하나가 흔들리는 장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에는 차라리 로봇으로 바꿔라 이런 말까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준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어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역설이 만들어집니다. 평소라면 대규모 자동화는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에요. 근데 이번엔 오히려 사회 분위기가 자동화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노조가 강하게 압박할수록 자동화를 밀어붙일 명분이 더 강해지는 그런 역설적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삼성도 이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읽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글로벌 기업한테 여론은 단순 이미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동화든 구조 조정이든 사회적 명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이번엔 그 명분을 노조가 직접 만들어준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하지 않은 침묵 자체가 가장 정교한 협상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줄이 떠오릅니다. 기계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새 현실이에요. 이 한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장면. 우리가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에요. 디트로이트 데자뷰입니다. 지금은 페어 이미지로 더 유명하지만 한때 디트로이트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어요. 1950년대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거리엔 새 차가 넘쳐났고 식당과 극장은 밤늦게까지 불이 안 꺼졌고 사람들은 미국 제조업의 미래가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자동차 회사만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몇십 년 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빈집이 늘어섰고 공장은 녹슬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그 시작에는 자동차 회사와 강성노조의 끝없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데 설마 망하겠냐? 그 설마가 도시를 빈집으로 채웠습니다. 무서운 건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작은 라인 하나가 빠져나갔고 그 다음엔 협력업체가 줄었고 어느 순간 도시 전체 소비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 차렸을 땐 이미 늦어 있었어요. 제조업 일자리 하나가 사라진다는 게 단순히 월급 봉투 하나 없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공장 앞 식당이 사라지고 출퇴근 택시 기사가 사라지고 그 동네 부동산 가격이 무너집니다. 도시 전체 생태계가 같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비어갔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평택 사태를 보면서 디트로이트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그리고 평택이 디트로이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엔 기업이 공장을 옮기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굳이 공장을 옮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사람만 기계로 갈아 끼우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공식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기업 정규직만 들어가면 평생 안정. 이 믿음이요. 산업화 시대엔 그 공식이 통했습니다. 공장이 커질수록 사람도 많이 필요했고 생산량이 늘면 채용도 같이 늘었거든요. 사람 수가 곧 힘이었고 노조는 그 힘으로 기업과 협상했어요. 근데 AI와 자동화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 공식 자체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평택 공장 안에서도 변화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백 명이 움직이던 공정구역은 혁신적인 운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신규 채용 계획은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는 바로 공고가 아닙니다. 사람을 새로 안 뽑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평택을 가장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현대차, SK, LG 같은 다른 대기업 경영진들. 그들은 평택에서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조업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건 결국 인간들이었습니다. 밤새 연구실 밝히던 엔지니어들, 새벽 현장 뛰던 생산직 직원들, IMF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삼성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대는 점점 인간 헌신보다 시스템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IMF 때처럼 일반 가정의 청구서가 도착하는 구조, 이번엔 환율이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평생 안정이라는 그 임금님 옷, 이쯤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은 옷 안 입었다고 말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평택에서 가장 조용히 사라지고 있던 건 일자리 몇 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안정공식 그 자체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공장 안 인간보다 더 조용하고 더 정확하고 더 지치지 않는 존재들이 천천히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질문이 하나입니다. 다음 평택은 어딜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 자신은 그 회의실 어느 쪽에 앉아 있을까요? 협상하는 쪽일까요? 협상당하는 쪽일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에서 또 뵙겠습니다.